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북한이 새 유도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정찰 위성 발사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발사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긴급 점검 국방혁신 4.0입니다. 네, 저희가 상황인 만큼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특별한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 차관입니다. 어려운 용어인데 국방혁신 4.0 설명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이 이어지고 또 군사정찰 위성 실패하긴 했지만 발사를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안보 정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북한이 어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제 위성 발사체 발사를 시도를 했죠.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일단 추진체 연료 계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최초 발사한 건 199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한 9번 정도 했고 작년 23년도에 이제 3번을 실시해서 1번을 성공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3번을 이제 그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고 이제 어제 그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5월 17일 한 일주 전이죠.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거기서 새로운 유도 기술을 자기네들이 적용해서 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그것이 대러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다 보니까 김여정이 직접 그것은 대남용이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1년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위협이 여러 가지 안보 정세와 연계돼서 대단히 고도화되고 또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국방혁신 4.0 가운데서도 한국형 삼축 체계 또 무기 체계 도입 여기에 중심을 둬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최근 김정은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는 핵 무력을 보다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 활동들, 또 생산 활동을 멈춤 없이 주저 없이 계속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말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한 2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핵을 운영할 의도가 어느 정도로 애들이 있는가? 그런 저희 군사적 용어로 보면 이제 핵 운영 전략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그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 무기들을 정말 갖고 있는 것이냐. 이제 2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처음에 그들의 의도, 전략을 좀 보면 걔네들이 핵 관련된 전략을 볼 때는 저희가 한 2가지 큰 포인트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3년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인데 그것을 해놓고 북한이 법에다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핵을 보유했다라는 핵 보유 지휘국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법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22년도에 이제 그들이 또 한 번 넣은 것이 이제 핵무력 정책법. 이 2가지가 이제 핵에 관련된 그들의 어떤 전략과 의도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2가지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있는 이 핵보유국 법에는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핵을 어떤 정당한 방위수단으로 보유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22년도에 있는 핵무력 정체법에서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먼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또 핵이라는 것이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12월에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우리나라를 적대국, 주적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남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보면 지금 세계 정세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 중국하고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고립돼 있는 자기네들 체제를 좀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기회의 지렛대가 아마 자기네들은 핵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수단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냐? 결국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려면 그 핵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미사일 작년 22년도에 한 30여 회, 23년도에 한 20여 회의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IC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부터 그냥 단거리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에다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들의 핵 운용에 대한 의지, 수단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목되는 게 여기서 새로운 유도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 9월부터 북러 간의 밀착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에 이제 군사 과학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뭐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하나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17일 날, 지난 5월 17일에 이제 동해상에서 김정은 참관한 가운데 그 자치 유도 항법 체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도입한 전술 탄도탄을 발사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공개한 걸 보니까 KM-23 정도로 보여요. 근데 KM-23 같은 경우 사거리가 최대로 900km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사 후에 한 60km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하강을 하면서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는 30km 지점에서 이제 비행을 하는 어떤 비행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부 전문가들이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 회피 기동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에너지원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크루즈 미사일처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강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가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KN-23 안에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이제 장입이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꼬리나기를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편심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 GPS를 따라 가지고 거리를 이제 뭐랄까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GPS가 장입이 딱 되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럼 이런 어떤 GPS 얘기 나오고 이런 것처럼 편심 기동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래가 이제 위성항법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지금 북한이 이제 제공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 9월에 있었던 북러의 어떤 밀착 관계로부터 계속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빨리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고, 다행히 이제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 이걸 대해서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참가 방패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해서 좀 더 원하는 장소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가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북한 미사일 도발이 올해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저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지 몰랐는데. 예, 숫자를 쳐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 중인 미사일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그 개발 히스토리를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애초부터 그 핵은 물론이고 고폭탄이나 그 생화학 무기의 그 투발 수단으로서 그 미사일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 그 단거리부터 대륙간 이동이 가능한 그
그 ICB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좀 크게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거리 미사일은 뭐 스커드 B하고 C로 대변이 될 수 있고요. 준중거리는 도동, 그다음에 중거리는 무수단, 화성 12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CBM급으로는 물론 태평양이나 미 본토까지도 지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대포동 125, 그다음에 화성 14, 15형이 있습니다.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ICBM 개발을 쭉 하다가 갑자기 단거리 미사일 개발로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된 거 보면 우리 너무 잘 알려진 KN-23, 이스칸데르, KN-23, 그 에이테크스형, 그다음에 KN-25 초대형 방사포 등이 이때 개발이 됐습니다. 북한은 그 순항 미사일도 또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 그다음 불화살, 바다수리 시리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타격과 공격, 그다음에 보복용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M-2나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그 LSAM과 같은 방어용 미사일은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되는데 방어는 아직 안 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제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국방혁신 뭐 2024나 2025가 아니고 4.0이에요. 4.0이라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4.0 예. 붙잖아요. 예. 왜 이 단어를 붙였습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국방혁신 추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국방혁신 4.0이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 이제 국방혁신 4.0을 좀 한마디로 좀 이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현존하는 위협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협에 대비해서 이걸 다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존 위협은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들은 이제 삼축 체계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국방 혁신의 중심이 되고, 예. 근데 미래 위협은 또 다릅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뭐 사이버,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 또 인지 영역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두 축을 갖춰 나가는 게 국방혁신 4.0의 핵심인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국방혁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의 국방혁신을 보면 한 50년 동안 추진을 해오는 것이거든요. 이 한 세 개의 큰 변곡점을 갖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북한군은 병력들이 한 120만 명 되고요. 특수전부대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대부분 병력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70년대 초반에는 이런 북한군에 대응하려고 사실 병력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대들을 많이 갖는 부대의 유형을 갖도록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걸프전, 이라크전 이런 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미래 전장은 병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첨단 무기, 장비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네네. 그때 이제 두 번째 저희는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병력 중심의 군에서 첨단 무기를 갖춘 군으로 이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한 20년 정도 추진을 해서 2000년대 이제 초반까지 군을 지금 만들었고, 사실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이 그 마지막 엔드스테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넥스트 다음 세대는 어떨 것이냐에 이제 이것이 이제 국방혁신 4.0이 지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북한 위협만을 보고 군을 건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도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국방 환경들이 어렵거든요. 병력 자원을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군을 첨단 무기로 지금 돼 있는 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이제 국방혁신 4.0인데, 그 모습이 과학기술 중심 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것은 제가 전차, 뭐 전투기 이런 거였는데, 이제 4차 혁신 4.0에 기술하면 로봇, 인공지능, 무인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전장의 무기 체계들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국방혁신 4.0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조상근 교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국방혁신 4.0 가운데서도 한국형 삼축 체계 위주로 질문을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형 삼축 체계의 작전 개념을 킬 웹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개념일까요? 삼축 체계는 다 아시다시피 킬 체인,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미사일인 KAMD, 마지막으로 이제 대량 응집 보복인 KMPR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킬체인이 뭐 선제 타격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킬체인은 그게 아니고요. 북한의 어떤 핵 WMD 미사일이 발사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타격하는 미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수용하거나 맞게 되면은 저희는 수도도 가까이 있고 도시 위주로 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바로잡는 차원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AMD는 뭐냐면은 그런 어떤 킬체인에 저희가 노력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뚫고 나오는 어떤 북한의 미사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방어하기 위해서 상층, 중층, 하층 그래서 유공미사일 체계를 만들어 놓고 통합하고 있어요. 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KMPR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일격을 받았을 때 그걸 압도적인 어떤 전력과 어떤 뭐랄까 수단으로 해서 북한의 지도부하고 주요 어떤 핵 WMD 관련 시설을 이제 정밀 타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네. 이게 이제 삼축 체계의 어떤 핵심 개념인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축 체계를 킬 외부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가 첨단 과학 기술의 어떤 요체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각각에 있는 삼축 체계 각각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감시, 결심, 대응,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해서 쫙 지금 전개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이거를 전장 상황에 따라서 이합집산해서 북한의 위협을 아예 상쇄시켜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 실시간대 모든 삼축 체계에 갖고 있는 감시, 결심, 대응, 자산들부터 서로 데이터가 실시간 송수신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러시아를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타링크 비슷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휘관에게 최적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 이게 AI가 되는 겁니다. AI가 가미된 지휘 통제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엔 결심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전장 상황이 실시간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R, VR 중심의 가시화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를 외부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어떤 과학기술을 덧입혀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적의 위협을 상쇄시키겠다. 과학기술 기반. 그래서 지금 국방혁신 4.0에서 4.0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네. 그다음에 AI를 지휘 통제 체계에 이제 던집히겠다. 가시화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킬체인 이 첫 번째 축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발사되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공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전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된다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삼축 체계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북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킬체인 전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공격 능력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북한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보면 이제 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기동화시키는 곳에 탑재해 놓고 사격하고 신속히 또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격할 거에 대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 연료를 써가지고 그 미사일을 출발할 수 있는 소요 시간을 또 단축시켜 놓고요. 또 사격하는 장소들도 또 많이 바꿉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뭐 야지에서도 쏘고 비행장에서도 쏘고 잠수함에서도 쏘고 어떤 거는 열차에서도 또 미사일을 쏘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공격을 계속 회피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킬체인에 대한 능력 보강 방향은 이러한 북한의 어떤 회피 이동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실시간대에 정확히 탐지해서 타격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정찰 감시 자산입니다. 북한 전 지역을 24시간 볼 수 있어야만 걔네들의 발사 징후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쐈던 군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위성들은 또 수량들을 점점 더 늘려서 24시간 전천으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고 있고요. 타격 수단은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이런 다 차원에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죠. 지상은 이제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이제 잠수함에서는 SLBM 이런 것도 저희가 갖추죠. 또 공중에서는 저희 스텔스 전투기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고요. 잠깐 앞에서 설명했지만 저희 국방신 4.0이 지향하는 과학기술군에서는 이거 외에도 새로운 무기체계, 요즘 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드론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집 드론, 자폭 드론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적의 체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꼭 물리적 수단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자전이라든지 정전탄 이런 걸 통한 비물리적 수단도 저희들이 동시에 갖추면서 이런 능력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일단은 아까 감시 얘기하셨잖아요. 감시 정찰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군이 지난 4월에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어떤 상징적인 그 발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독자적으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건죠. 네, 이제 저희 군 정찰 위성이 이제 작년 12월하고 올 4월하고 해서 이제 2번 성공을 했죠. 네. 사실 현 단계가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능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것을 향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 정찰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위성 체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위성 체계도 있고 또 무인 체계도 있고 유인 체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성 체계는 이제 군 정찰 위성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이것을 북한 전적에 대해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초소형 위성 체계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능력을 보강하고 있고 무인 체계 같은 것은 이제 뭐 고고도 무인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술급에서는 이제 뭐 지작사 또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 뭐 군단급 무인기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해서 전술적 수준에서 또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의 모든 정찰 감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유인 체계들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뭐 항공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신호 정보를 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능력들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천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정찰을 감시한다라는 것은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형태를 사진 찍듯이 보지만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합니다. 통신을 잡아서 그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계기를 또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게 이제 킬체인에 앞으로 드론 활용이 많아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폭 드론이 상당히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의 킬체인에서는 군집 자폭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게 그 군집형 자폭 드론이 이제 최초로 그 사용된 그 사례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년도에도 했어요. 네. 21년도에도 했는데 그때 이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군사학계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뭐 크기가 강원도보다 저기 경기도가 좀 크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가 이제 저희 뭐 세종시만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하지스트 한 3만 몇천 명의 어떤 정보를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잘 알려지고 있는 가스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복음이라는 그 AI로 표적 처리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밀 타격 수단하고 조합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미리 이제 따놓았던 표적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특정 시간에 딱 최적화된 장소를 GPS를 위에서 배회하고 있는 자폭들한테 주게 되면 걔네가 이제 표적의 성질이라든가 주변의 무장 이런 걸 봐가지고 2발, 3발, 4발 이런 식으로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하마스가 꼼짝없이 당했죠. 우리 군도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심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보다는 중심이 좀 우리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돼 있냐면은 이제 그 모든 어떤 핵심 표적들이 다 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폭 드론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연결 네트워크 연결돼가지고 실시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 자체로만 정밀 표적을 했을 때는 지하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부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화력이 강한 정밀 타격 체계에 연계해서 이제 재타격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나 쟤네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금 바로바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위주의 국가는 이거는 위에서 하라면 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냐면은 이게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국방식 4.0 때문에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오히려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걸 더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두 번째 축이죠.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입되는 게 있는데요. 참 말이 깁니다. 장거리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탄도탄을 쐈을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걸 도입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미사일 방어를 요격하는 것은 이렇게 적이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이제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쭉 상승해서 옵니다. 이게 이제 상승 단계라 그러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이게 중간 단계, 마지막에 이제 포죽을 향해서 떨어지는 이게 종말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단계 보면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이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들로 다 이렇게 무기 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해상 탄도탄, 유도탄은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고도가 되게 높죠. 이 고도가 높은 이 상태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공중에서 폭파되면 이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좀 높은 고도에서 요격시키고 또 다시 떨어질 때 할수 요격하게 되면서 또 방어 체계를 좀 촘촘히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말 단계에서의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엠셈이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종말 단계에서도 보면 이제 하층 있고 상층이 있어 두 단계로 나누는데 그게 있고 요 중간보다 상층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엘셈 이런 것들이 돼서 발수하고 있는데 북한의 KN-23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풀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활공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면 요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기술을 적용한 게 이제 엘셈2 같은 것들에 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날아오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 와중에 이제 미사일 잡는 미사일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요격 미사일이 바로 천궁2입니다. 이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KAMD 보면 하층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게 요격 고도가 한 최대 15km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발사가 되면은 그 미사일이 마 한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요격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기능 레이더가 이제 장착되어 있어서 탐지 거리가 75km 정도 되고 고도는 한 3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이제 마 5 이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극점선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헬기가 러시아의 헬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요격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면으로부터 이게 150피트 이하로 낮게 조종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북한에 있는 화살과 같은 이제 그 순항 미사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항공기들이 그렇게 낮게 전술 비행을 했을 때 특수작전부대를 태우는 그런 항공기들이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천궁2가 나오면서 이제 마하 3 종말 단계에서 마하 3으로 이제 기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KN 미사일 계열, 그 다음에 한 속도가 700km 정도, 시간당 10km 정도 되고 있는 이제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이제 정찰 및 타격 드론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게 되면 KAMD가 보면은 하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층과 중층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걸러진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천궁2가 들어가면서 하층이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어떤 KAMD의 어떤 전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효과는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날아오는 다양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탐지 그리고 정보 연동 능력이 필수일 텐데 우리 군의 탐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통상 요격 체계와 더불어서 탐지 체계를 통해서 식별된 그 탐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연동 시스템이 그 신속하게 구현돼 가지고 작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군의 그 센서 체계를 보면은 일단 그 지상에는 그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죠. 그 탐지 거리가 600km에 달하는데요. 이게 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가 그 스파이 레이더죠. 이 스파이 레이더가 포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지스함이 지금 4척이 있죠. 지금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그다음에 서해유성룡함, 그다음에 정조대왕함까지 지금 취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군은 그 공중 감시 정찰 자산으로부터 2737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4대를 도입해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는 그 우주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시 정찰 임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4.25 사업이라고 하는데 4.25 사업은 그 2025년까지 그 싸위성 4기하고 그다음에 전자광학 2호 위성 1기를 합해가지고 총 5개의 그 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4.25 사업은 명칭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4월 많은데 25일인가? 4.25? 아닙니다. 뭔가요? 싸위성하고 2호 위성인데 싸 플러스 2호를 한꺼번에 발음하면 숫자로 425가 됩니다.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정보인데, 그렇죠? 세계 축 가운데 이제 최종 수단을 좀 알아볼게요. 무시무시합니다.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우리 영토나 국민을 향해서 이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면 네.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보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간단한 대응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응징 보복 작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능력 보강을 해나가는 방법이 이제 일반 미사일보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서 한번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쪽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운용을 하고 또 정확도도 높여서 한번 사격하면 정확하게 저게 지도부라든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직접 우리 병력들이 침투를 해서 네. 이제 직접 제거하는 것이 특수작전 부대들인데 그 특수작전 부대들이 적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헬기 전력이나 이런 걸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특수작전 헬기라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대공방어에도 좀 용이하고 자체 생존성도 뛰어난 헬기들을 갖고 들어가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헬기들도 갖고 하고 또 적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많은 무기들을 못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첨단 그래서 무기들에 의해서 무인기라든지 또 자폭형 드론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서 적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도록 그 능력들을 현재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방혁신 4.0 한국형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국방혁신 4.0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력 증강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 네. 참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짧게 하겠다.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하여튼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 전력 증강 프로세스 이게 무기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들 무기 개발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미래 전장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무기를 가졌느냐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이걸 빨리 무기로 만들어서 전장에서 운용하느냐. 이제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모습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무기라도 빨리 기술을 조합을 해서 전장에서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무기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뭐 전차를 개발하거나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군사정용으로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개발하면 한 10에서 15년 이상씩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단축하는 거의 키는 역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아이디어를 빨리 군에 투입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획득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0에서 15년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의 기대치는 그 한 절반 정도 수준 만드는 것들을 기간을 그렇죠. 기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처음에 군이 이런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줄 때까지요. 한 70여 개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것들을 과정도 통폐합하고 생략할 건 생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획기적으로 이런 무기를 획득하고 또 야년에 배치하고 있는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제 민간 기술, 뭐 드론이라든지 뭐 스페이스 X나 뭐 스타링크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걸 눈을
눈에 띄었는데 우리 군은 어떨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민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민군 융합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특징적인 걸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 감시 위성이 있어요. FIRMS라고 펌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포가 쏘게 되면 화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떤 지역은 빨간색 점이 이만큼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되어 있어요. 그럼 빨간색 점이 이만큼 많은 데가 어디죠? 러시아군의 포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민간 기업 중에서는 재밍의 어떤 신호를 추적을 해갖고 그걸 이렇게 축적을 해요. 그럼 재밍이 막 일어난 지역은 어디죠? 적이 이제 내가 이쪽을 공격할 거야라고 하는 적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초기에 전력 배비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민간 기술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쟁에서는 이제 군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거다. 지금 국방혁신 4.0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전력을 증강하고 있잖아요. 첨단 과학 기술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현역 전력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미래 전략이라 해갖고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해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민간 기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현역 기술, 현역 전력과 미래 전력 사이에 있는 이 갭을 막아준 갭필러 역할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역 전력과 미래 전력을 이제 누가 먼저 갖고 와서 요리를 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어떤 민간 기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제 저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기존의 체계를 이제 뭐라 할까 색다른 어떤 체계로 덧입혀갈 기득권층이 있고 기존에 있는 기반 체계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바뀌기에는 마찰과 저항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어떤 과학 기술을 할 때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거고요. 잘 잡았다? 그럼요. 아. 빠른 거예요. 상당히 빠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의 70% 이상의 어떤 상용 드론을 누가 지금 잡고 있냐면 중국이 잡고 있어요. 어떡해요? 그럼 그게 공급망을 가지고 다 소구장을 통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초안전 중에 24개 전법 중에 한 무역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태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백도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 거를 사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동맹하고 협력국하고 우리가 이것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하고 이제 과학기술 협력을 맺어서 이제 그 뭐랄까 드론의 어떤 주요 부품인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쓰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군이 지금 드론을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내수 시장을 자극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국방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그런 생산량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조금씩 더 파일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국과 협력국과 같이 군사협력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뭐랄까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기술을 우리가 도입할 때는 문제 저항이 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빨리 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이 민간 기술의 적극 도입을 위해서 한국형 국방혁신단을 이제 설립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거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형 국방혁신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혁신단이라는 것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됐고요. 그 취지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민간 기술들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민간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국도 이 DIU를 만들어가지고 국방장관 직속기관으로 둬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KDIU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K방산도 유용하지만 한국형 이제 국방혁신단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국방 과학기술 개발은 어떤 시스템이 돼 있냐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주도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서포티드하는 것이 이제 뭐 국방과학연구소 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을 그것은 되게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데 민간 기술을 이렇게 들여오는 것들이 지금 약간의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국방부가 그 부분을 좀 주도해가지고 민간 기술과
국가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을 융복합해서 최적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 지금 현재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방혁신기획단임, 혁신단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직 이것은 이제 기획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라든지 편성 또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것들이 이제 실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북한 미사일과 북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의 국방혁신 4.0 주요 방향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시니까 국방부 차관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전투력을 우리 수학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기 체계 곱하기 그 정신 전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곱하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 전력이 제로면은 이건 전투력은 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지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에서는 그 장병들이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신 전력이 주적관이겠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그다음에 간부 획득 문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장병 복지 개선 이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소요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KDIU를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소요군의 기술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하가 소요군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정책과 R&D보다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시너지가 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때 반드시 KDIU 밑에 각 소요군의 기술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언제 뭐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전쟁에서 이겼나요? 뭐 저희가 뭐 언제는 강해서 이겼습니까? 결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충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첨단 과학기술군을 표방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군 교육을 하게 되면 초빙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군사력 건설이고 이거 혁신이라고 하게 된다면 삼박자가 맞춰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 그다음 무기체계 조직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육해 공군 해병대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무기체계가 미래의 어떤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엮어질 것이고 이걸 이래서 현재의 조직 편성이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런 것들을 그 교관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야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의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국방혁신 4.0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되고 거기서 국방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전력들이 지금 현용 전력과 미래 전력과 어떻게 융복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이 야전에 나가야지만 병력들이 쉽게 저절로 정신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만 저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당부 말씀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혁신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지막에는 이 인적 자원, 무용 전력 이런 것들이 모든 혁신에 있어서는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간과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삼축 체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국방혁신 4.0이 이제 하드 파워, 그러니까 물리적 수단에 이제 대한 얘기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독자적 대응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미가 함께 있는 지금 현재 그 확장 억제는 정확한 표현은 이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에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때 핵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NCG 핵 협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것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시 나왔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하면 매년 한 20만 정도의 병력 자원들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2040년 되면은 한 13.5만? 이거 떨어지면 그 인원을 못 채우는 거죠. 앞으로 미래 군은 얼마 만에 군으로 편성할까?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거로 보완을 해서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되 규모는 축소시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국방혁신 4.0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국방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걸 넘어서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압도적인 국방태세, 국방혁신 4.0으로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군인을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